머리만 하실 건가요? 다른 것도 서비스해 드릴 수 있는데 하시겠어요? 머리를 자르러 들어갔다가 다른 걸 얻어 나온다. 골목마다 생겨난 성인 미용실 유리창 너머 빨간 커튼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커트는 짧게, 대화는 길게 괜찮으시죠? 머리는 짧게, 대화는 길게 조용히 들어왔다가 웃으며 나가는 곳. 밖에서는 모르는 우리 가게만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시절 미용실은 남자들만의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문 닫힌 후에도 불 꺼지지 않던 미용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980년대 성인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달고도 밤이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남자 손님들이 머리를 자르러 온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찾아온 건지 애매한 표정으로 서성이던 그 풍경을 단순히 커트와 파마만 하는 곳이 아닌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성인 미용실의 은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80년대 부산 남포동 그 번화한 거리에서 벌어진 한 여성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미용실 간판을 달고도 남자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그 시절,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박서연 씨의 진솔한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신 후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64세가 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26살이던 1986년 부산 남포동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세상이 온통 장미빛으로 보였거든요. 어머니가 20년 동안 운영해 오시던 목화 미용실을 물려받게 된 날, 어머니는 제 손에 낡은 가위를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이제 이 미용실은 내 것이다. 어머니처럼 성실하게 운영해라. 이 가위로 어머니는 20년 동안 사람들을 예쁘게 만들어 줬단다. 이제 너도 이 가위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 가위를 받아들던 순간의 기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있는 그 가위를 보니까 막중한 책임감이 들었어요. 그때 미용실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습니다. 하루에 30명에서 40명까지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침 8시에 문을 열면 저녁 9시까지 쉴 틈이 없었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으니까요. 그 시절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여자들만의 특별한 공간이었거든요. 커트도 해주고 염색도 해주고 때로는 인생 상담까지 해주는 그야말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죠. 단골 손님들과는 가족 같은 정이 있었어요. 김 아주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1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고, 박 할머니는 염색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동네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미용실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는 미용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기술직이었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손재주가 있어야 하고 손님들과 대화도 잘해야 하고 무엇보다 성실해야 했죠. 수입도 안정적이었어요.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당시 대기업 사원 월급보다 많았거든요. 26살에 제가 남포동 한복판에서 이런 번창하는 미용실을 운영한다는 것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태수 오빠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태수 오빠는 근처 제과점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성실하고 착한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미용사라고 했을 때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 미용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보시고는 흔쾌히 저를 받아주셨어요. 하루 종일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예쁘게 만들어 드리고 저녁에는 하루 매출을 세어보는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도 50만 원 넘게 벌었네. 하면서 뿌듯해했던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희망찬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시절 제 미용실은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단순히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하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손님들이 미용실에 오시는 이유가 꼭 머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서연아, 우리 며느리가 또 말을 안 듣는다. 하시면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시는 할머니도 계셨고, 요즘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걱정이야. 하며 고민을 상담하시는 아주머니들도 많았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커트를 해드리고 파마를 말아드렸죠. 어떤 때는 머리 손질보다 대화가 더 길어질 때도 있었어요. 염색약이 마를 때까지 1시간 넘게 앉아 계시면서 세상 이야기를 다 나누시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소식, 자녀 교육 문제, 살림살이 고민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서원이는 참 말을 잘 들어주네.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까지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인생 선배 같은 역할도 했어요. 시집살이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께는 참고 견디다 보면 시어머니도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라고 조언도 해드리고 육아로 지쳐 계신 분들께는 애기는 다 그래요. 조금만 더 크면 훨씬 수월해져요. 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미용실이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동네 여성들의 정신적 안식처 같은 곳이 되었어요. 손님들도 머리를 하러 오시는 것만큼이나 이야기를 나누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오후 시간에는 마치 동네 카페처럼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26살의 젊은 나이에 이런 미용실을 운영한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가게를 제가 더욱 발전시켜서 동네 명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아침 미용실 문을 열 때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 기쁨을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났어요. 목미용실은 기술도 좋고 사장도 친절하다. 는 소문이 돌면서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해운대나 서면에서도 일부러 남포동까지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계셨을 정도였죠. 서연아, 너는 정말 타고났구나. 손님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하시면서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죠. 저녁에 하루 매출을 정리하면서 손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어요. 오늘 파마를 하고 가신 할머니는 만족하셨을까? 커트를 한 새댁은 남편이 예쁘다고 해주셨을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그런 작은 걱정들과 기대들이 제게는 큰 보람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을 진심으로 예쁘게 만들어드리고 싶었고, 대화를 통해 위로를 드리고 싶었어요.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정말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미용실이 번창하던 1987년 봄, 제 인생에 또 다른 행복이 찾아왔어요. 바로 사랑이었죠.
미용실 바로 옆 골목에 있던 태수제과점의 사장 김태수 씨와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 태수 오빠를 본 건 제가 미용실 앞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새벽 일찍 빵을 굽기 위해 나오시던 길에 우연히 마주쳤는데 정말 성실해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미용실 사장님. 하며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침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점심때는 태수 오빠가 가꾸운 빵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어요. 미용실 일이 바쁘실 텐데 끼니는 제대로 챙겨 드세요.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죠. 몇 달간의 자연스러운 만남 끝에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고 1988년 여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포동 작은 웨딩홀에서 소박하게 했는데 그날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태수 오빠 옆에 서 있을 때의 그 떨림, 지금도 생생해요. 신혼 생활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태수 오빠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저는 아침 8시에 미용실 문을 열었어요.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일하지만 점심시간에는 꼭 함께 식사를 했죠. 여보, 오늘 미용실은 어땠어?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 피곤하지 않아? 하며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1989년 3월, 더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아들 민재를 낳은 거예요.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느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태수 오빠도 우리 민재야. 아빠가 맛있는 빵 많이 만들어 줄게. 하면서 아이를 보며 행복해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정말 바빠졌어요. 새벽에 민재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인 다음 아침에는 미용실을 열어야 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잠깐 집에 들러서 민재를 돌보고 오후에는 다시 손님들을 맞이해야 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민재가 밤에 자주 깼을 때였어요. 엄마, 하면서 울 때마다 일어나서 달래주고 그러고 나서도 다음 날 아침에는 미용실에서 밝은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아야 했죠. 가끔은 정말 지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태수 오빠가 많이 도와줬어요. 제과점 일이 끝나면 민재를 돌봐주고 저녁에는 함께 아이를 목욕시켜주고 재워주곤 했어요. 여보, 고생 많다. 우리 민재 엄마 정말 대단해. 하면서 격려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손님들도 민재를 정말 귀여워해 주셨어요. 가끔 미용실에 데려오면 어머, 민재 또 컸네. 이 녀석 정말 아빠를 닮았어. 하면서 예뻐해 주시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아내이자 엄마로 그리고 미용사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때는 힘들다기보다는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들, 그리고 잘 되는 미용실까지 더 바랄 게 없었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정말 감사한 하루였구나. 내일도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던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1990년대가 되면서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변화가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몰랐어요. 1991년 봄이 되면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동네에 새로 생긴 이발소들이었어요. 하나 둘씩 생겨나더니 어느새 골목마다 이발소 간판이 늘어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미용실이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손님을 받았는데 갑자기 경쟁자들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장사해온 우리 미용실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새로 생긴 이발소들은 간판부터가 달랐어요. 네온 사인을 번쩍번쩍 켜놓고 유리창에는 빨간 커튼을 쳐놓고 우리 같은 전통적인 미용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이상한 건 그런 이발소들 앞에 젊은 남자들이 자꾸 서성거린다는 거였어요. 머리를 자르러 온 건지 뭘 하러 온 건지 애매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망설이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제 미용실에 오던 남자 손님들이 하나 둘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전에는 남녀 손님 비율이 반반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 손님들이 거의 오지 않게 되었어요. 특히 30대, 40대 남성 손님들이 대거 빠져나갔죠. 단골이던 박씨 아저씨도 한동안 안 오시더니 우연히 길에서 만났을 때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연 씨, 요즘은 남자 전문 이발소가 많이 생겨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하루에 30명씩 오던 손님이 20명, 15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대부분이 여성 손님들이었죠. 남자 손님은 하루에 2~3명 정도만 오시는 상황이 되었어요. 한 달 매출을 계산해 보니 전년도에 비해 40%나 줄어 있었어요. 태수 오빠와 저녁에 장부를 보면서 걱정이 깊어갔어요. 여보, 요즘 손님이 너무 줄었어요. 특히 남자 손님들이 거의 안 와요. 라고 말하니까 태수 오빠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래도 새로 생긴 이발소들 때문인 것 같은데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어. 라고 남편이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미용실 운영비는 그대로인데 수입이 줄어드니까 가게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민재가 자라면서 육아 비용도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저귀값, 분유값,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부터 밤에 잠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1992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이제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남자 손님은 며칠에 1명꼴로만 오시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수입도 급격히 줄어들었고 처음으로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혼자 미용실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20년 넘게 성실하게 운영해 온 미용실이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해야 하나? 태수 오빠는 더 걱정이 많았어요. 민재도 키워야 하고 생활비도 나가는데 수입이 줄어드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1993년이 되면서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 되었어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들이 많아졌거든요. 예전에는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씩 벌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생활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민재 기저귀 값도 부담스러워졌고 미용실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태수 오빠는 아무 말 안 했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제과점 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용실 확장 자금으로 받았던 대출 이자를 연체했다는 거였어요.
그제서야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죠. 태수 오빠와 밤늦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번 달 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장에 돈이 부족해요. 라고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태수 오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했어요.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볼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려볼까?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던 언니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나이는 저보다 5살 많아 보이는 분이었는데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서연 씨,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같은 처지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서연 씨, 요즘 장사 어떠세요? 제가 봐도 손님이 많이 줄어든 것 같던데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정말 어려워요. 라고 저도 모르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언니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서연 씨, 저는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어요. 예전에 서연 씨 미용실 매출이 그 정도였죠. 200만 원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요즘 재월 매출이 5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200만 원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버세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언니가 주변을 둘러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 씨,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커트와 파마만 해서는 살 수 없어요. 손님들이 원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해줘야 돈을 벌 수 있어요. 밤에도 손님을 받고 좀 더 특별한 케어를 해드리는 거죠. 그 순간 그 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어요. 서연 씨도 가족이 있잖아요. 남편도 있고 어린 아들도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굶어 죽을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혼자 남겨진 미용실에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200만 원. 그 돈이면 밀린 이자도 갚고 민재 기저귀도 사고 태수 오빠한테도 미안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일을 하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20년 동안 성실하게 운영해 온 미용실을 그런 곳으로 만든다고 하면 집에 돌아가서도 태수 오빠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200만 원이면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민재한테도 좋은 것들을 사줄 수 있는데, 그런 유혹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고민했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온 거예요. 일주일 안에 연체된 이자를 갚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미용실을 담보로 잡힌 상황에서 미용실을 빼앗길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태수 오빠와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일주일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하고 말하니까 태수 오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미용실을 어머님이 물려주신 미용실을 잃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가 20년 동안 읽고 오신 미용실을 제가 망치게 된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태수 오빠에게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여보, 나한테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라고 하니까 태수 오빠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같은 동네 미용실 언니가 다른 방식으로 미용실을 운영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고 해요. 태수 오빠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알아챘어요. 여보, 설마 그런 일 하자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안 돼요. 차라리 미용실을 잃더라도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민재 앞에서 부끄럽지 않나요? 태수 오빠의 반대를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더 답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길거리에 앉게 되어요. 민재는 어떻게 키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태수 오빠도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래도 그런 일은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제가 일을 더 해서라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태수 오빠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과점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도 모자랐어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자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굶길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태수 오빠는 계속 반대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일주일 후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 언니를 다시 만났어요. 언니,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어요. 라고 하니까 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잘 생각했어요. 서연 씨, 걱정 마세요. 일시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돈 좀 모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일시적으로만. 돈만 좀 모으면 다시 정상적인 미용실로 돌아갈 거라고 말이에요. 태수 오빠에게는 다르게 말했어요. 여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야간 헤어 케어 같은 걸 추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더 많이 올 거래요. 태수 오빠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마 뭔가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1993년 여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실한 미용실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꾸기로 한 거죠. 그때만 해도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망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일시적으로만 할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돈의 유혹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었어요. 한 번 그 길로 들어서면 돌아오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그때의 절망적인 상황이 저를 그런 선택으로 내몰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남아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가족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1993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복잡했던 시기가 시작되었어요. 유흥성 미용실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첫 달 매출을 계산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무려 150만 원이었거든요. 예전에 정상적인 미용실을 할 때 한 달 최고 매출이 50만 원 정도였는데 한 번에 3배 이상 늘어난 거였어요. 그 언니 말이 맞았어요. 손님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특히 저녁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 돈을 세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태수 오빠에게는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요즘 야간 헤어 케어 서비스가 인기가 많아요.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와서 머리도 하고 두피 마사지도 받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늘었어요. 라고 둘러댔어요. 태수 오빠는 기뻐했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하시는데 그런 태수 오빠를 보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돈의 유혹은 정말 강했어요. 2달째, 3달째 매출은 계속 늘어났어요. 180만 원, 220만 원, 어떤 달은 300만 원까지 벌었어요. 그 돈으로 밀린 은행 이자를 모두 갚았어요. 그리고 민재한테 좋은 기저귀도 사주고 옷도 예쁜 걸로 사줬어요. 태수 오빠한테도 좋은 옷을 사주고 가끔은 외식도 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요즘 정말 달라졌네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잘 되었어요? 라고 태수 오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만둘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정도 수입이면 민재 교육비도 걱정 없고 조금만 더 모으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매일 밤 돈을 세면서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어. 1994년이 되면서 그 언니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서연 씨, 사업을 확장해 보는 게 어때요? 직원을 더 뽑고 서비스를 다양화하면 월 500만 원도 가능해요. 500만 원이라는 말에 혹했어요. 그 돈이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욕심 부리는 건 아닐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돈의 유혹을 이기기 어려웠어요. 결국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어요. 직원도 더 뽑고 인테리어도 새로 했어요. 태수 오빠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야간 헤어 케어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확장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수입이 더 늘어날 거예요. 정말요? 우리 와이프 정말 대단해요. 사업가가 다 됐네요. 라고 태수 오빠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계속 찜찜했어요.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업을 확장한 후 매출은 정말 엄청났어요. 한 달에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벌었어요. 그 돈으로 새 차도 샀고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어요. 친척들과 지인들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어요. 서연 씨 정말 대단하네요. 미용실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이들이 제가 정말 어떤 일을 하는지 안다면 이렇게 부러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밤 돈을 세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태수 오빠 몰래 숨겨놓은 통장이 점점 두꺼워졌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함께 커져갔어요.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때는 돈의 달콤함에 취해서 그런 불안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1995년이 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태수 오빠가 점점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월 수입이 800만 원을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것 같았어요. 여보, 요즘 당신 미용실에 젊은 여자들이 일한다던데요? 어느 날 태수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그냥 보조로 일하는 사람들이야.
손님이 많아져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거든. 일하고 넘어갔지만 태수 오빠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직접적인 질문을 했어요. 여보, 제과점 손님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와이프 미용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야간 헤어 케어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소리야, 여보? 사람들이 질투해서 하는 소리일 거야. 우리 미용실이 잘 되니까 시기하는 거지. 하지만 태수 오빠는 더 이상 제 말을 완전히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업은 계속 번창했어요. 1996년 초에는 월 수입이 1,0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큰 돈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태수 오빠의 의심도 깊어졌어요. 집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야간 헤어 케어만 하는 거죠? 다른 건 없죠? 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태수 오빠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상황이라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1996년 여름 어느 날 태수 오빠가 갑자기 미용실에 찾아온 거예요. 미리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그때 마침 손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태수 오빠가 목격해버린 거죠. 태수 오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갔을 때 태수 오빠는 민재를 안고 짐을 싸고 있었어요. 여보,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태수 오빠가 먼저 말했어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랑했던 아내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여보, 잠깐만 설명할게. 라고 하니까 설명해요? 뭘 설명해요? 제가 직접 본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라고 태수 오빠가 울면서 소리 질렀어요. 민재도 아빠가 우니까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돈을 벌어야 민재도 키우고 우리도 잘 살 수 있잖아. 그렇게 변명했지만 태수 오빠는 듣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서요? 이런 식으로 번 돈으로 가족을 위한다고요? 민재가 커서 엄마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면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둘게.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미용실을 할게. 하지만 태수 오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어요. 그날 밤 태수 오빠는 민재와 함께 친정으로 갔어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태수 오빠의 신뢰, 가족의 화목, 그리고 제 자신의 양심까지. 하지만 그때도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돈의 유혹이 너무 강했거든요. 태수 오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갔어요.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어요. 가족을 잃고도 돈에만 집착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밖에 모르는 바보였던 것 같아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월세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벌면서도 마음은 텅 빈 느낌이었어요. 집에 혼자 들어갈 때마다 민재가 엄마! 하면서 달려오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돈으로는 그 순간들을 다시 살 수 없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1997년 초
태수 오빠가 떠난 지 반년이 지났어요. 매일 밤 혼자 집에 들어가면서 텅 빈 집이 얼마나 쓸쓸한지 처음 알았어요. 예전에는 태수 오빠가 따뜻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가야 했어요. 민재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달려오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몇 번 친정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장모님이 받으셔서는 태수가 당분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사업은 계속 잘 됐어요. 오히려 더 잘 됐다고 해야겠네요. 그 언니와 함께 2호점까지 내면서 사업을 계속 확장했거든요. 한 달 수입이 1,500만 원을 넘기도 했어요. 서연 씨, 이제 정말 대박이에요. 이 정도면 몇 년 후에는 억소리 나는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그 언니가 흥분하면서 말했어요. 저도 그 말에 혹했어요. 억소리 나는 돈이면 태수 오빠도 다시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계속 찜찜했어요. 혼자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어머니 사진이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잠깐만 더 참아주세요. 돈 좀 더 모으면 다시 정상적인 미용실을 할게요. 어머니 사진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거든요. 1997년 가을, 태수 오빠를 만나러 친정에 갔어요. 1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민재가 얼마나 컸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민재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를 보고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빠 뒤에 숨어서 저를 경계하는 눈으로 봤어요. 민재야, 엄마야. 엄마 기억 안 나. 하지만 민재는 계속 아빠 뒤에만 숨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태수 오빠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여보, 이제 그 일 그만할게. 다시 정상적인 미용실을 하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태수 오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변했어요. 예전에 성실하고 착했던 아내가 아니에요.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태수 오빠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줄 알아?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렇게 소리 질렀더니 태수 오빠도 울면서 말했어요. 가족을 위해서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돈의 유혹에 멀어서 가족보다도 사업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마음대로 해.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집을 나왔어요. 1998년 들어서 사업을 더욱 확장했어요. 그 언니와 함께 3호점, 4호점까지 냈어요. 직원도 15명 가까이 늘어났고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을 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소문이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동안도 가끔 단속이 있었지만 별 문제 없었거든요. 벌금 좀 내고 며칠 쉬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1998년 말부터 정말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어요. 하루아침에 1호점과 2호점이 모두 문을 닫게 되었어요. 경찰이 와서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한 거였어요. 서연 씨, 큰일 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해요. 벌금도 엄청나고 영업정지 기간도 길어요. 라고 그 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찾아와서 말했어요. 한 달 매출 2천만 원이 한순간에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남은 건 3호점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월급은 그대로 나가야 했고, 건물 임대료도 계속 내야 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간 적자가 계속되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1999년 초에는 마지막 3호점마저 문을 닫게 되었어요. 결국 모든 사업이 끝난 거였어요. 그제서야 정말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그때 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동안 힘들게 모아온 돈이었지만 가게는 모두 문을 닫고 수입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매일 그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절망감이 커져갔어요. 그러던 중에 그 언니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서연 씨, 제가 좋은 투자처를 하나 알고 있어요. 미용인조합에서 하는 투자인데 1년 후에 2배로 불려준다고 해요. 2배라는 말에 혹했어요. 3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된다는 거였어요. 정말 확실해요. 요즘 이런저런 사기가 많다던데.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걱정 마세요. 미용업계에서 유명한 김 회장님이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언니들도 이미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요. 확실한 정보예요. 라고 그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회장이라는 분을 만나러 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믿음직해 보였어요. 고급 양복을 입고 계셨고 사무실도 강남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서연 씨, 요즘 어려우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미용인조합은 전국의 미용사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거예요. 서로 돕고 상생하는 조직이죠. 여기서 투자를 하면 부동산과 주식으로 운용해서 고수익을 보장해 드려요. 라고 김 회장이 설명했어요. 1년에 100% 수익률이라니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저희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미용업계 사람들끼리 하는 거니까 더욱 믿을 수 있죠. 서연 씨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 조합에 꼭 필요한 인재예요. 김 회장의 말이 정말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사무실 벽에는 미용업계 유명인들과 찍은 사진도 걸려 있었고, 투자 성공 사례들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분은 500만 원 투자해서 1년 만에 1천만 원 받았고, 저분은 1천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받았어요. 그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3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되면 다시 미용실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태수 오빠와 민재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떠세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자리가 별로 없어요. 김 회장이 조금 재촉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그때 마지막 판단을 내렸어요. 결국 3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어요. 계약서도 쓰고 도장도 찍었어요. 서연 씨, 1년 후에 6천만 원 받으러 오세요. 그때까지 걱정 마시고 편히 계세요. 김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1년만 기다리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버티면 될 것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그 언니에게 물어봐도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네요. 투자는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라고만 했어요. 6개월이 지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불안한 마음에 직접 사무실에 가봤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물어보니 한 달 전에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말이에요.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게 그 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투자 사기에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미용사 몇 분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서연 씨, 큰일 났어요. 김 회장이 사기꾼이었어요. 전국에서 수백 명이 당했다고 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11페이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3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 회장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거였어요. 저도 2천만 원 당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라고 한 미용사 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전국에서 수백 명이 당했다고 했는데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했어요. 김 회장은 돈을 들고 해외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돈은 모두 빼돌린 상태였고 김 회장의 행방도 묘연했거든요. 계약서도 있고 도장도 찍었지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동안 힘들게 모은 3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가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운영하던 미용실마저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나야 했어요. 건물주가 계속 재촉하니까 어쩔 수 없었거든요. 미용실에 있던 기계들과 의자들도 모두 팔아야 했어요.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낡은 가위까지도 팔았어요. 그 가위를 내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라고 어머니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20년 넘게 이어져 온 미용실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1999년 가을, 저는 완전히 거지가 되었어요. 큰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그래도 빚을 다 갚지 못했어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혼자서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10년 전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결국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매일 밤 혼자 울었어요. 태수 오빠와 민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민재는 이제 많이 컸을 텐데 엄마 생각은 할까? 그런 생각들만 하루 종일 했어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을 너무 많이 해버린 거였어요. 37세가 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후회가 시작되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깨달았거든요. 하루 종일 원룸에만 있을 수는 없어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해서 쉽지 않았어요. 미용사 자격증은 있었지만 그동안 한 일 때문에 정상적인 미용실에서는 일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해도 5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 돈으로 원룸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니까 정말 빠듯했어요. 가끔은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청소 일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사무실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 일을 했어요.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정직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제라도 바른 길로 살아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비록 돈은 적게 벌지만 떳떳하게 벌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2년이 넘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2003년 저는 41세가 되었어요. 모든 걸 잃고 나서 4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 4년간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매일 밤 원룸에 혼자 앉아서 과거를 후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작은 미용실 임대 광고를 봤어요. 해운대 골목 안쪽에 있는 사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월세 25만 원에 보증금 200만 원. 제가 간신히 모은 돈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다시 미용실을 해보자.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정직하게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성실하게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4년 동안 힘든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미용실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예전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2003년 봄, 작은 미용실을 다시 시작했어요. 정말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중고로 산 낡은 의자 2개와 거울, 그리고 기본적인 도구들만 있었지만 마음은 설렜어요. 미용실 벽에 어머니 사진을 걸어 놓았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미용실 문을 열기 전에 어머니께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하겠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미용사가 되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1~2명 오는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정직하게 해보자고 마음먹었거든요. 예전처럼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은 버렸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60대, 70대 할머니들이었어요. 젊은 분들은 대형 미용실을 가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찾아오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어요.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인생의 선배들이 들려주시는 지혜로운 말씀들이 제 마음을 다독여 주었어요. 서연아, 인생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중요한 건 넘어진 이유를 알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지. 라고 한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저는 분명히 넘어졌지만 그 이유를 알았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할머니들은 제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셨지만 지금의 제 모습만 보고 예뻐해 주셨어요. 서연이는 정말 손이 좋아. 머리도 예쁘게 해주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예전에 큰 돈을 벌 때보다 훨씬 보람을 느꼈어요. 수입은 많지 않았어요. 한 달에 겨우 6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원룸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매일 밤 잠들 때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큰 돈을 벌면서도 항상 찜찜했는데, 이제는 적게 벌어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이젠 정직하게 살자.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어요. 2004년이 되면서 미용실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늘어났고 입소문도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해운대 골목에 있는 작은 미용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급하게 확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착실하게, 정직하게. 그것이 제 새로운 원칙이었어요. 과거를 후회하면서도 현재를 충실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2005년쯤부터는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무료 미용 봉사였어요. 주말마다 근처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들 머리를 무료로 잘라드렸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들도 이해해 하셨어요. 서연아, 공짜로 해주면 너만 손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걸 얻는 기분이었거든요. 할머니들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에 큰 돈을 벌 때는 느끼지 못했던 진짜 보람을 느꼈어요. 서연아, 고마워라. 우리 같은 할머니들을 이렇게 예쁘게 해주고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어요. 몇 달 후에는 봉사 영역을 더 넓혔어요. 근처 보육원에도 가서 아이들 머리를 잘라줬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했어요. 머리를 자르는 동안 제잘제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제게는 천사의 목소리 같았어요.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들을 보면서 민재 생각이 많이 났어요. 민재도 이제 20대 초반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자랐을까? 엄마 생각은 할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하지만 슬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여성 쉼터에서도 봉사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여성들을 보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저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언니,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젊은 여성에게 저는 답했어요. 그럼, 물론이지. 나도 한 번 실수는 했어.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다짐했어요. 절대 과거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무료 봉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고마움,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할머니들의 따뜻한 말씀. 그런 것들이 제게는 어떤 돈보다도 값진 보상이었어요. 2008년이 되면서 미용실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무료 봉사를 하는 미용사라는 소문이 나면서 젊은 분들도 가끔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어떤 손님들은 제 봉사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함께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 분들과 함께 경로당이나 보육원에 가서 봉사를 할 때면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작은 씨앗을 뿌린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매일 저녁 미용실 문을 닫고 어머니 사진 앞에 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조금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나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죠.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어요. 과거를 후회하면서도 현재를 충실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언젠가는 태수 오빠와 민재가 저를 용서해 줄 날이 올 거라고. 그날까지 계속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010년에는 봉사활동이 더욱 체계적이 되었어요.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고 한 달에 2번씩은 보육원에 가고 여성 쉼터에도 꾸준히 다녔어요. 미용실 수입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했어요. 서연 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뻐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여성 쉼터에서 만난 한 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작은 봉사 활동이 나중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보람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2020년 여름, 제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미용실에서 할머니 한 분의 머리를 자르고 있었는데 젊은 손님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20대로 보이는 여학생이었는데 스마트폰을 들고 계속 촬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든 찍는다고 하니까요. 며칠 후에 동네 아는 분이 흥분해서 찾아오셨어요. 서연아, 너 인터넷에 나왔어. 내 미용실이 완전 유명해졌다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그분의 휴대폰을 보니 그 젊은 손님이 제 미용실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거였어요. 제목은 추억의 미용실, 58세 할머니가 21년째 운영하는 정통 미용실이었어요. 영상을 보니 제가 할머니 머리를 자르는 모습과 무료 봉사 이야기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10만, 20만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려 있고요. 정말 멋있는 분이네요. 진짜 장인이죠.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얼떨떨했어요. 제가 그냥 평범하게 하던 일이 이렇게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심지어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온 분도 있었어요. 할머니 인터넷 영상 보고 왔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젊은 손님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머리를 자르러 왔어요. 하루에 15명, 20명. 예약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아졌어요. 사평 남짓한 작은 미용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 부탁하니까 결국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21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해 오셨나요? 기자가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중간에 잘못된 길로 빠져서 모든 걸 잃기도 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는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 방송이 나간 후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심지어 해외에서 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그 영상을 본 젊은 미용사들이 찾아와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한 거였어요. 할머니, 요즘 미용실들은 다 대형화되고 기계적으로 변했는데 할머니는 정말 전통 미용 기술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네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 젊은 미용사들에게 제가 아는 모든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셨던 것처럼 저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2021년이 되면서
미용실은 정말 유명해졌어요.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해드렸어요. 예전에 돈만 생각했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 정말 손이 좋으세요. 이렇게 정성껏 해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라고 손님들이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야 진짜 미용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도 분명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어요. 특히 명절 때나 어버이날에는 태수 오빠와 민재가 너무 그리웠어요. 민재는 이제 40대가 넘었을 텐데 어떻게 자랐을까?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결혼은 했을까? 그런 궁금함이 항상 있었어요. 몇 번 연락을 시도해 봤지만 번호가 바뀌어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컸으니까 그들이 저를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2023년에는 미용실이 정말 안정되었어요.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무료 봉사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젊은 기자가 또 찾아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세요. 2024년 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미용실에 손님이 한 분 들어왔는데 얼핏 보니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가 얼굴을 드는 순간 심장이 멈을 뻔했어요. 그 손님은 바로 민재였거든요. 44세가 된 민재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재야, 정말 민재구나. 20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아들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기억 속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완전히 성숙한 어른으로 말이에요. 엄마, 인터넷 영상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민재가 말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민재야, 엄마가 정말 미안했다.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말을 하다가 울음이 나와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민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이해해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민재가 말하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용서받은 기분이었어요. 20년 넘게 가슴에 담고 있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민재는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잘 살아왔다고 했어요. 대학도 졸업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다고 했어요. 제게는 손자가 있다는 얘기였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민재의 결혼식도 못 봤고 손자가 태어나는 순간도 함께하지 못했으니까요. 엄마, 아버지도 보고 싶어 해요. 아버지도 엄마 영상 보고 많이 울었어요. 민재가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태수 오빠가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며칠 후에 정말 태수 오빠도 찾아왔어요. 68세가 된 태수 오빠는 여전히 따뜻해 보였어요. 하지만 머리가 많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서연 씨, 아니 여보, 태수 오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태수 오빠도 저를 용서해 주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그때 너무 매정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고 태수 오빠가 말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비록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이라는 끈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민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태수 오빠는 제과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 되어요. 제가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민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민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민재야, 고마워. 하지만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그런데 민재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엄마, 저도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정말 3대째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민재는 그동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 미용실을 보면서 마음이 바뀐 거였어요. 정말이야? 정말로 미용사가 되고 싶어. 네, 엄마.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엄마, 그리고 저까지 3대가 이어가는 미용실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뻤어요. 제가 평생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였거든요. 태수 오빠도 민재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그래, 민재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아버지가 응원할게.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2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조금씩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현재 62세인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젊었을 때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로 살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저녁 미용실 문을 닫고 어머니 사진 앞에 서서 말해요. 어머니, 이제 조금은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죠? 지금 민재는 매일 미용실에 와서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고 있어요. 손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핏줄은 속일 수 없나 봐요. 엄마, 이거 어떤가요? 민재가 머리를 자르고 나서 물어보면 정말 뿌듯해요. 잘했어, 민재야. 조금만 더 연습하면 정말 훌륭한 미용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해주면 민재가 환하게 웃어요. 그 웃음을 보면 어린 시절의 민재가 떠올라요. 그때 못 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요. 민재는 단순히 제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비전이 있어요. 엄마, 저는 할머니와 엄마가 해오신 전통 기술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바버샵을 만들고 싶어요. 젊은 세대들도 좋아할 만한 감각적인 공간으로 말이에요. 라고 민재가 말할 때 정말 기특해요. 민재의 계획을 들어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전통 미용 기술을 바탕으로 하되 젊은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서비스를 결합하겠다는 거였어요. 이름도 벌써 정했어요. 3대 바버샵이라고요. 할머니부터 엄마, 그리고 저까지 3대가 이어온 기술과 정신을 담고 싶어요. 민재의 말을 들으니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시작하신 일이 이렇게 이어져 나간다니 정말 감사했어요. 태수 오빠도 가끔 미용실에 와서 도와줘요. 예전처럼 손님들께 차도 끓여다 주고 민재에게 격려의 말도 해주고요. 민재야, 아버지가 볼 때 너는 정말 이 일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태수 오빠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도 기뻐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조금씩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주말에는 세 식구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민재의 아내와 아이도 만났는데 정말 예쁜 손자를 봤을 때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손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말이에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낸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재는 내년 봄에 자신의 바버샵을 열 계획이에요. 저보다 더 좋은 위치에 더 큰 규모로 말이에요. 하지만 제 작은 미용실도 계속 운영할 거예요. 저만의 단골 할머니들이 계시니까요. 그분들을 떠날 수는 없어요. 엄마는 계속 이 자리에서 할머니들을 돌봐주세요. 저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민재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대견했어요.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요. 38년에 걸친 긴 여정이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에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정말로 알게 되었어요. 가족의 사랑, 정직한 삶,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그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었어요. 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양심을 팔았지만, 결국 돈도 잃고 가족도 잃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21년 동안 작은 미용실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봉사도 하고 진심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가족들이 다시 돌아왔고 민재가 3대째 미용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잃었던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선택이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고 신뢰이고 정직한 삶이에요. 늦더라도 바른 길로 살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는 걸 제 인생이 증명해 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혜사연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